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8회에서 우리가 상표법 2차 기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론적인 거를 뭐 확인하거나 그런 게 보다는 뭐 약간 그런 걸 체크는 할 겁니다. 그 대신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 2차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논술 답안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런 거를 위주로 한 이제 2차 기본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이론으로 뭐 법적인 게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원래 1차 기본 강의 때 원래 다 했던 것들이고 2차 기본 강의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 2차 시험에서는 어떻게 이제 뭐 문제가 나오고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단문형 문제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암기해서 쓰는 건데 단순하게 암기하는 문제도 그런 게 이제 2차에서는 점수를 되게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막연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하필이면 이제 20년, 2021년에서도 이제 개정이 좀 있었었죠. 우리가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이제 4월에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발표가 났기 때문에 공포가 돼서 그때 개정이 돼서 1차 시험 보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 당연히 이제 59에 2차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요거 개정 부분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개정되는 게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상표법 개정된 내용이 있고요. 몇 가지 좀 중요한 게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경쟁방지법도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2조 2로 차목이었던 게 카목이 됐고 파목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그 사이에 이제 다른 것들이 또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일 수 있는 뭐 가나 다목 위에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된 부분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나눠드렸고요. 요거는 뭐 그 내용은 다 여기다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서브집에다가 교재에서 또 교재는 새로 이제 이번에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2022년 서브집 이렇게 출간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한 내용을 할 거고 또 이런 내용 등은 이제 경과 규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서브집의 챕터 2번에 보시면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설명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체크해야 할 부분들. 왜냐하면 경과 규정은 안 나온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솔직히 우리가 공부할 때 맨날 현행법만 공부를 하는데 시험에 분명히 현행법이에요. 근데 논술에서는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이게 언제 개정이 돼서 이거는 현재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국법에서는 어떻게 됐다. 1차 시험에서는 그런 게 거의 필요가 없었고 그런데 2차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기는 힘들 거고 제가 이제 경과 규정을 중요한 내용대로 다 해놨는데 그중에서도 좀 너무 오래되거나 그런 것들은 굳이 아실 필요가 없지만 좀 오래됐더라도 중요한 거 그다음에 최근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요거 개정이 된 내용 3장 정도 나눠드렸죠. 요거 나눠드렸습니다. 2020년. 요거는 뭐 옛날 이미 1차 공부할 때나 이미 했던 것들이고 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눠드린 게 채점평입니다. 채점평. 자, 요즘에는 채점평이 안 나와요. 2차 시험 보고 나서 채점평이 안 나오는데 이게 42회부터 53회 채점평입니다. 지금 벌써 59회죠? 언제부턴가 안 나오고 있어요. 논란이 좀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왜 중요하냐? 여기 채점평에 2차 시험을 어떻게 했는데 채점을 해보니까 왜 이따위로 썼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채점위원이 원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상표법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뭐 다른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이 채점평이 2차 우리 논술 시험에서는 바이블 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가이드를 주어주는 건데 이거를 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두 번 읽고 이거는 그냥 심심하실 때 자꾸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익숙해지면 안 보셔도 되겠지만, 아, 이런 식으로 어떤 거를 뭐 서론이나 본론, 결론을 어떻게 써야 되고, 아,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제가 일부라도 강의를 했는데, 뭐 시간이 좀 그래서, 요거는 별도 강의가 있어요. 아마 무료 강의일 거예요, 아마. 2차. 1, 2년 전에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냐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 자료 같은 거를, 근데 꼭 강의 안 들으시더라도 자료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는 좀 아실 거고, 그래도 혹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모르는 거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동차생 분들이거나 뭐 좀 약간 다시 기본으로 좀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해요, 이게.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여기 정확하게 있어요. 뭐 강사가 이렇게 쓰라고 했다,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더니 붙었다. 예, 다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도 어떻게 썼더니 붙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뭐랄까, 노하우 같은 것도 있긴 하는데, 거기에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거기에 뭐 제 개인적인 팁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강사가 있다 그러면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니, 채점위원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건데, 그죠? 강사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강사들 중에 얼마 경력도 안 됐거나 아니면은 막 이런 채점평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뭐 많이들 암기하고 뭐 많이 쓰는 게 좋다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필요 없어요. 요거. 뭐 물론 많이 쓰면 좋아요. 많이 쓰고 뭐 이러면. 근데 그런 내용 등을 뭐 우리가 막 논문을 찾아보면서 한다거나 그러기는 거의 힘들거든요. 논문을 찾아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기는 어렵거든요. 어쨌든 여기서도 채점평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뭐 논문까지도 좀 깊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 시간은 없어요. 근데 논문과 같이 중요한 게 뭐예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거기에 이제 뭐 판례 평석이라든지 이제 보충 자료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판례부터 우선 제대로 본 다음에 뭐 더 깊은 자료를 한번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판례도 제대로 정리도 안 돼 있고 판례도 잘 모르고 사실관계도 그렇고 진짜 판례 최신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최신 중요 판례 이런 것들은 한 100여 개는 될 거예요. 최신 판례는 또 계속 나오는데 이제 사실관계만 바뀌어서 나오는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최소한 이거를 잘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론적인 것도 있겠죠. 거기에 이제 조금 뭐 보충 자료로 드리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보시기만 해도 그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뭐 상표법만 하시는 게 아니니까 다른 과목도 분명히 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채점평이 제일 중요해요. 채점평을 그냥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도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럼 강의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그냥 하루 강의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이블처럼 계속 읽어보세요. 아, 요런 거를 강조하는구나. 요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제가 강의 중간에도 채점평을 반영을 해서 가능한 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항상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해요. 채점위원한테 입맛에 맞는 채점을 받으려면 채점위원이 좋아하는 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냥 뭐 내용을 그냥 많이 쓰거나 막 하는데 그런 거는 강사들이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채점평을 반영을 해서 썼는지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항상 그걸 좀 보면서 해야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 강사가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채점위원이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그 부분 중요하니까 이거 꼭 따로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제 제가 별도로 강의는 안 하고 원래는 2차 기본 강의 앞에서 했는데 그건 안 하니까요. 자, 그 채점평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차 기본 강의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이론 같은 것들은 숙지하는 것들인데 뭐 제가 이론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 위주로만 하거나 틀을 잡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는 거. 그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거 맞춰서 좀 해보고 그다음에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왜냐하면 그냥 이해를 했는데 쓸 리가 없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서브집을 보통 하는 이유가 좀 암기하는 양을 좀 줄여보려고 한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최근에 또 출제 경향은 줄여서 쓰는 거랑 많이 쓰는 거랑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많이 쓸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줄여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 돼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최신 제가 가능한 기출 문제도 막 보여드리고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어떤 내용들하고 연결된다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과 관련이 있는지 이게 이제 기본 강의에서 해드릴 거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 뭐 우리가 기본 강의다 보니까 뭐 실제 답안 작성까지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우리 그룹 스터디 해가지고 GS 강의라고 하죠. 뭐 기초 GS라는 것도 있고 실전 GS라는 게 있습니다. 실전 GS는 말 그대로 매 시간 2시간 동안 계속 답안 쓰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강의 듣고 그다음에 요 기체 GS는 지금처럼 기본 이론이라든지 뭐 사례 문제를 조금 보는 다음에 뭐 1시간 정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는 여기까지는 못해요. 기본 강의에서는 조금 암기가 좀 뭐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론적인 것들을 조금 약간 요 수준에 바로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드리는 거 그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이 좀 약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하여튼 도움 드릴 수 있게 알려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답안 작성법이기 때문에 이 기본 제 그 서브집에도 중간중간에 답안 작성의 어떤 목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재에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채점평. 채점평에서는 서론, 본론, 변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썼으면 좋겠고 뭐 보론이라든지 보충해서 쓰는 것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다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채점평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숙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2차 기본 강의를 듣든 나중에 GS 강의를 듣든 항상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강사가 어떤 얘기를 하면 강사는 채점평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는 채점평하고 좀 틀리네. 그러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강사의 말에 따를 건지 아니면 채점평에 맞춘 거지. 아니면 강사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좀 채점평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강사님은 왜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정답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여튼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뭐 판례가 부족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쟁점 판례라든지 왜냐면 여기는 판례 요지만 있거나 아주 기본적인 키워드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브집에서 뭐 이것만 뭐 암기하면 되느냐?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 한 4, 5년간 시험 경향이 갑자기 어떤 판례, 최신 판례나 중요 판례예요. 그거를 판례에 있는 내용보다도 더 많이 쓰는 걸 요구해요. 답안에서. 그게 이제 마치 논문까지도 찾아보고 더 깊은 내용을 막 알아볼 수 있게. 예를 들면 뭐 판례에서는 뭐 예를 들면 고의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그맣게 얘기가 나왔어요. 고의. 뭐 고의 여부. 게다가 우리는 고의 여부는 그냥 고의의 추정이 있고 그다음에 뭐 형사적으로 뭐 그런 정도만 알고 있지 뭐 자세히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몇 줄은 한 10줄 이상 15줄은 쓰도록 해야 돼요. 판례를 꼼꼼하게 읽은 걸 떠나서 더 자세하게 좀 알아봤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웃기는 거죠 이걸. 그래서 막 어떤 판례를 보면 판례 그냥 뭐 판례집만 봤다고 해서도 아니고 판례를 보면서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요 내용 같은 것들은 뭐 굳이 저기 막 논문을 찾아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간단하게 네이버로 검색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막 중요한 자료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구나. 시간 날 때 억지로 찾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많지도 않아요. 최신 판례 위주로 우선 보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시면 판례 정리라든지 판례집이 있기 때문에 그 판례 그래서 저번 달부터 강의를 하고 이제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 판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더 깊이 공부하려고 하시는 게 필요해요. 기출문제를 보면 그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분을. 그다음에 나중에 더 자세한 작성이라든지 답안 작성을 자세히 하시거나 좀 더 이게 그냥 머리로 듣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실제로 기초 GS나 사례 강의 실전 GS를 통해서 답안 쓰는 거를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진짜 아니 기계가 돼야 돼요. 그게 힘들어요. 2차 때는. 왜냐하면 그걸 쓰는 게 그냥 써지는 것도 아니고 일기 쓰라고 해도 잘 안 써지는데 어떤 내용을 어떤 논리적으로 풀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채점평에 적혀 있는 대로 어떤 내용을 딱 맞춰서 목차라고 보통 하거든요. 어떤 내용을 구성을 해서 써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강의를 통해서도 듣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꾸 해보셔야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요. 왜 그러니까 옛날에도 왜 그런 시험이 과거 급제 하는 게 이런 거 글자 써서 그런 건데 우리 시험이 그런 거거든요.
이 글 잘 쓰는 것도 되게 이게 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려면 원래도 글을 좀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공대생 분들이 막 이렇게 풀어 쓰는 거 잘 못해요. 단순하게 답안 내거나 이런 거지. 근데 실제 답안할 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꾸 이런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계속 쓰시면서 자꾸 이렇게 시행착오도 겪고 그걸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초석이 되게 도와드리는 게 이제 기본 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바탕이 되는 내용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작년인가 나왔을걸요? 이게 메트로시티 판례입니다. 소진 이론에 나오는.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 뭐 그 판례를 약간 변형을 해서 나왔어요. 백화점 쇼핑몰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자, 갑에 사용한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병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12조. 그 다음에 뭐 부착된 상품 팔목 시계를 온라인 마케팅에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하는데 상표법상 병이 주장하는 논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판례는 딱 몇 줄밖에 없어요. 이거를. 근데 8점이에요. 자, 보통 점수가 나오면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36줄 쓰셔야 돼요. 36줄 이내로. 최대 36줄. 많이 쓰는 것도 안 좋아요. 딱 맞게 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답안 작성법이라는 강의도 있어요.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옛날 거. 그건 뭐 큰 차이 없으니까 작년 거라도 제 거 한 거랑 답안 작성법, 그다음에 채점평 이런 것들 꼭 그걸 듣고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차생분들은. 그다음에 기득 이상이신 분들은 뭐 이미 많이 아셨겠지만 시간 많이 뭐 버리는 거 아니라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채점평은 무조건 꼭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시험에 잘 나왔던 게 손해배상. 그래서 판결 손해배상이 산정하는 기준과 쟁점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해서 결국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대로 나왔는데 그러면 또 나올 거냐 손해배상은. 항상 특A인데. 근데 손해배상은 항상 특A예요. 왜냐하면 또 하필이면 2020년, 2021년에 또 개정이 됐어요. 이게 추가죠. 우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 등이 있다는 거를 중간중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1차 때랑 틀리고 이제 2차는 논술.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그런 걸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출됐던 문제라든지 보면서 문제 푸는 방법이라든지 답안 작성법 이런 것들 가장 기초적인 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트로시티 판례도 결국엔 이제 최신 판례라 시험에 나올 거라는데 바로 나왔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반영을 했는데 하필이면 2021년도 3월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었어요. 정당권원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 팩토리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근데 제 경험상 지금까지 보면 3년 내에는 무조건 나와요. 늦어도. 그래서 올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2차 때. 1차 때 당연히 나올 거고 3월 판례다 보니까 작년 1차 때는 안 나왔고요. 그건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또 기본 강의하면서 또 어떤 부분을 또 강조하냐면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잘 모르던 부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기존의 2차 시험을 다 훑어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저는 1차나 2차를 계속 10여 년 강의하면서 그걸 계속 다 훑어봤기 때문에 그런 이제 흐름이라든지 뭐 저만의 근데 맞은 적은 없어요, 거의. 희한하게. 그래서 뭐 저를 피해가라고 마치 로또 번호 저는 그건 아닌데 중요도 있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2, 3년 전인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판례가 있었어요. 최신 판례. 별거 없어요. 33조 1항 3호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무슨 서비스 전기 에너지 공급 계약 알선업에서 문자만 봐도 식별력이 없고 그 다음에 핵심되는 게 이제 도형이 식별력이 있냐 없냐. 이게 논점인데 식별력이 없어요. 33조 1항 3호에 해당한다. 그래서 결론은 되게 쉬운데 판례도 뭐 되게 양이 많은 게 아닌데 자, 요거를 기초로 해서 문제가 나오죠. 기술적 표정이잖아요. 기술적 표정의 제도적 취지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이게 단문형 문제라고 해요. 단문형 문제.
그럼 여러분들 점수 다 잘 받으실 것 같죠? 여기 8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 몇 줄? 24줄은 쓰셔야 됩니다. 사례형 문제는 되게 뭐 이렇게 뭐랄까 구별할 점수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단문형 문제는 많이 안 날 것 같아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기술적 표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도적 취지 맨날 외우던 거 있잖아요. 뭐 독점 정성이 없다. 뭐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요. 그다음에 판단 기준. 뭐 식별력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기술적 표장 33조 2랑 3호 외운 거 쓰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가 확 나요. 그게 참 애매해요. 이게 참 무서운 게 도대체 그럼 점수가 8점인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뭐 5점이 나왔거나 아니면 3점이 돼 있어. 그럼 왜 3점을 줬는지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채점평이에요. 채점평. 채점평을 통해서 그걸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뭐 저도 이제 옛날 출제위원이었던 뭐 옛날 소장님이나 아시는 분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채점평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보면은. 그래서 단문형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 강의 중에 단문형 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암기하는 문제니까 내가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의외로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은 어디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내가 잘못 썼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점수를 줄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잘 봐야죠. 1점이든 2점이든. 그래서 이런 단문형 문제 대비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게 판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대법원이 인용 판결을 하기 위한 판단 논리를 판례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상표에도 독점적인 상표에도 해당하는데 신결 취소 판결에서 불복했다. 그럼 대법원 판결은 몇 줄 안 돼요. 그걸 갑자기 12점이에요. 36줄? 최소한 써야 돼요. 30줄. 한 페이지 반 가까이. 황당하죠? 그럼 나 쓸 거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기술적 표정에 대해서 이미 여기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알던 내용, 서브집 좀 암기했다. 서브집 이게 암기가 잘 돼 있다. 정리가 잘 돼 있다. 그걸로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안 나와요. 근데 아주 옛날에나 문제가 그렇고, 뭐 옛날식으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많이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지식을.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거의 시작은 판결문이에요. 꼭 차지 나오라는 판결문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다른 판례를 자꾸 떠올리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뭐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지식이 녹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2차 기본 강의를 통해서 단순하게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판례라든지 그런 거하고 같이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거 최근 거예요. 이것도 몇 년 안 됐어요. 33조 1항 3호에 나옵니다. 이 판례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좀 가볼게요. 자, 우리 챕터 1입니다. 키워드 논점 이렇게 되어 있죠. 키워드 논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제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우리가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례 문제를 봤을 때 주로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오겠죠. 단문형 문제 뭐 암기하거나 좀 약간 정리해서 쓰는 문제인데 사례형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떤 논점들이 숨어 있는지를 참 찾기가 처음에 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내가 생각하는 논점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선 이제 2차 시험 사례 문제는 처음부터 읽으시면 안 돼요. 끝에부터 보셔야 돼요. 끝에부터. 그것도 다 제가 해놨어요. 변리사로서 뭔지 모르겠지만 변리사로부터 볼 수 있는 상표법상의 조치를 거절 결정 전과 거절 결정 후로 절대 구분하여 설명하셔. 이건 뭐 상표 출원 중에 대한 얘기구나. 심사. 그렇게 가이드를 잡고 그다음에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게 이제 문제 접근법이고요. 처음에 시작 2차 사례 문제에서는. 왜냐면 처음부터 읽으시면 A, B, C 상품을 지정상품하는 X상표가 뭐 이런 게 있는데 특허청에 출원을 했네. 34조가 뭐 나왔네? 34조 1항 7호인가? 그럼 이게, 무효 문제, 거절 이유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 문제인지 그게 모르고,
이거를 보고서 이걸 읽으면 벌써 함수사조이랑 치료에 대해서 어떤 대응, 거절 이유가 타당한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데 그 대응을 어떻게 나눠라? 거절 결정 전과 거절 결정 후로 나눠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목차도 문제 답안 쓸 때 지금 문제를 낸 사람이 뭐 어떻게 했어요? 거절 결정 전과 거절 결정 후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답안을 쓸 때 이제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분들을 거의 동차생 분들을 생각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답안을 쓴다 그러면 원래 서론, 본론, 결론을 쓰게 돼요.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하여튼 답안 작성법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강의일 거니까요. 하고 채점평. 특히 동차생분들이신 분들은 항상 기본부터 충실해서 딱 오셔야 돼요. 막 이론을 뭐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론을 또 다른 말로 보통 논점의 제기, 뭐 논점의 정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어떤 내용이 논점이 된다. 그래서 이 본론에 뭘 쓸 거다 해서 이걸 한 3, 4줄, 5줄 이내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결론으로 한 3, 4, 5줄. 논점에서 얘기하는 것. 결국에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죠. 이것도 뭐 거절 결정 전에는 어떻게 할 거고, 거절 결정 후에는 어떻게 할 거다. 그래서 요약 정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당연히 뭐예요? 요거죠, 요거. 근데 이게 일종의 채점평이 나와요. 작은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형식을 꼭 갖춰야 돼요. 그렇죠. 그럼 꼭 본론이라고 쓰실 필요는 없어요. 본론 대신에 이제 내가 좀 답을 쓰려고 할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견서무에서 절차적용 경과했다. 마음이 급해진 갑은 뭐 자신의 명의로 뭐 등록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였다. 변리사. 그러니까 변리사한테 문의했죠.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뭔지 몰라도 최소한 이거는 이렇게 되겠구나. 느낌이 올 거예요. 거절 결정 전 조치, 거절 결정 후 조치, 이런 식으로. 요게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문제에서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요령을 부리면 거절 결정 전 조치하고 거절 결정 후 조치지만 우선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면 뭐 의견 제출 통지를 받았고 거절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거절 이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요. 솔직히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지 거절 이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거절 이유의 요건에 뭐가 해당하는지. 그래서 원래 이게 들어가고 하나씩 또 밀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큰 목차를 잡게 돼요. 이게 목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목차가 왜 중요한지도 제가 뭐 중간중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답안 작성법에 다 얘기가 나옵니다. 채점평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엔 크게 잡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지? 거절 결정 전에 뭐 보종을 하나? 뭐 거절 결정 후에 뭐 심판 청구하나? 막 이런 걸 답안을 찾는 것도 좋긴 한데 우선은 이론적인 걸 공부를 같이 하면서도 우선 이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제대로 연습하는 건 이제 사례집 연습이라든지 뭐 기초 GS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문제를 보면서 뭘 찾아낼까? 논점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막 어떤 키워드를 보면서 찾아내야 돼. 여기서는 뭐 의견서라든지 거절 결정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막 읽기도 싫어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갑자기 막 이상한 얘기를 해요. 뭐 미국 유학에서 만난 동창생이고 또 그게 뭐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뭐 어쩌라고. 근데 또 얘는 일본인이야. 외국인이죠. 나는 어른 또 한국인이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게 뭐 어쩌라고 뭐 동창생이네. 근데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시고 키워드 논점을 좀 정리를 자꾸 해보려면 키워드 논점은 제가 두 문자로 한 거는 외우시면 되는데 두 문자로 굳이 안 해놓은 거는 자꾸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요 중간에도 나와요. 자, 좀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과 관련된 논점이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이 나오면 아니면 또 외국인이 나오면 여러 가지 우리 상표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속지주의 예외 34조이랑 13, 14호.
그 다음에 뭐 해외 상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조약 우선권도 있을 수 있고, 그럼 34조 1항 21호처럼 조약 당사국에 원래 권리자가 있는데, 뭐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처음에 이게 잘 안 돼 있죠. 그거를 키워드별로 제가 계속 10여 년 동안 공부하고 했던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외국이나 외국인이라는 논점이 나오면 우선 시작은 속지주의. 이거 쉽죠? 그 다음에 맞아, 이거 다 알잖아요, 이 논점을. 근데 솔직히 일단 모르는데 뭐 자꾸 알잖아요, 자꾸 강사가 얘기하지만 난 솔직히 몰라. 그럼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이거를 외국인이 나오거나 그러면 이런 논점들이 머릿속에 딱 자기 속에 있으면 요게 머릿속에 있으면 이제 이걸 읽다가 요거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뭐 수입을 하거나 그러면 또 병행 수입 같은 게 논점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제가 어떤 책에도 없었던 거를 제가 다 모아오는 겁니다. 60여 가지를.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걸 어디서 보신 적이 있다. 그럼 베낀 거예요. 솔직히. 아마 다른 걸 또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키워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키워드 이거 자꾸 해서 뭐해. 그냥 문제 많이 풀면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선택 문제예요. 이거를 자꾸 보시면 이런 것들이 쉬워요. 그리고 상표법이 항상 1차 시험하고 틀려서 2차 시험은 상표법 전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반처럼 뭘 쫙 놓은 다음에 내가 필요한 상황이 보이면 뽑았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도와주는 게 키워드 논점이에요. 그걸 모아놓은 게 챕터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예를 들면 또 수입이란 말 나오네요. 수입이란 말 나오고. 그래서 한국에 출원하지 않은 거에서 유사한 X상표를 출원했다. 그다음에 계약 파기 뭐 이런 것들은 나쁜 목적이 있네요. 그래서 X상표를 부착하고 국내에서 한국병과 판매 계약을 맺었고 병은 뭐에서 수입해서 한다. 병행 수입이라든지 그런 논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구나. 게다가 지금 뭐 제가 빨리 읽었지만 분명히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을은 갑과의 계약을 파기로 인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벌써 갑 몰래 뭔가를 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애다. 그러면 이게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내서 그런 것들 논점을 찾아낼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있고 그 키워드에 따른 논점, 상표법상 생각할 수 있는 논점, 판례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기 좋게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별도로 강의는 안 해요. 챕터 1은. 그래서 보시다가 이게 어떤 논점인지 이런 것들을 몇 개만 딱 언급드리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 2페이지가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 자, 사례문제 5대 구성요소 및 사례문제 접근법인데 외우실 필요 없고요. 사례문제 접근법만 보면 문제나 또는 설문의 가장 끝에 부분을 봐라.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거 모를까 봐 나 친절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시간 낭비하는 경우 많아요. 그 다음에 사례문제 풀이의 최초 시작점 여러 가지 키워드를 찾아봐라 이거죠. 그래서 그 맨 끝에 했는데 보니까 뭐 침해 거절 이유 타당성, 침해면 침해 요건과 대응 방안, 거절 이유 타당성이라든지 거절 이유가 나오면 등록 요건 문제구나. 이렇게 하고 극복할 수 있는 조치는 결국 대응 방안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사례 문제 중에 거절 무효 사유 검토 5단계인데 이게 이제 등록 요건 5단계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기본 강의 때 항상 강조드렸던 게 요거예요. 나중에 1차 때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2차 때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등록 요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쟁점에 대한 어떤 논점이 되는 답안 작성.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2차 공부를 하시게 되면 민사소송법 이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에 민법에도 보시면 왜 이런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어떤 문제 제기하는 논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설이 있어. 학설이 나눠지죠. 뭐 적국설, 소국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판례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이 있어요. 민사소송법에서는 이거를 이제 하나의 쟁점 또는 논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게 몇 개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보시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백 개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해야 돼요. 하기는. 근데 미쳤어요? 그걸 어떻게 다 해? 어떻게 해요? A, B, C로 나눠야 돼요.
이제 민사소송법 책을 보시면 이제 저도 이제 아직도 민사소송법 책이 있어요. 이제 소송에 관련된 걸 하거나 그러면 항상 잘 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이렇게 했던 게 딱 있더라고요. A급만 쫙 표시했어요. 맨 위에다가. 우리 포스트잇 플래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B급만 쫙 표시해놨고.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다 이런 식으로 논점이 있어요. 1차 때는 우리가 보통 판례만 알면 돼요. 학설이 나온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1차 때. 근데 2차 때는 요거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이걸 쓰라고 한 건지 좀 막연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항상 문제 제기, 학설, 판례, 검토. 그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내가 1차 책을 받고 1차 기본 강의를 듣고 했는데 한 번도 이런 게 없는데 아까도 뭐 그랬잖아요. 내가 판례를 많이 봤는데도 갑자기 막 15점 아니 뭐 10점을 쓰라고 해서 그럼 30줄은 써야 되거든요. 쓸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막 이렇게 가라 학설을 만들어야 돼요. 가라 학설. 학설이 대립되는 것처럼 써요. 되게 쉬워요. 판례가 뭐 A라고 했으면 A라고 생각하는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반대되는 B라는 학설이 있다. 그러나 판례는 이걸 한다.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많이 좀 해봐야지 이게 딱 돼요. 뭐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 이미 있으면 이걸 암기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거 쟁점 아시겠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요건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쟁점도 있어요. 그런 건 뭐 제가 세모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게 없는데 내가 좀 써야 되겠다. 학설을 말도 안 되는 걸 좀 써야겠다. 그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 보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좀 막 학설이 있는 것처럼 해요. 그럼 학설이 있는지 없는지 채점위원이 몰라요. 그 사람 어떻게 알아? 뭐 논문 다 찾아봐요? 모르잖아요. 아 이렇게 학설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한다고. 왜냐면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걱정할 게 없는데 보통 이제 판례는 항상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 그 다음에 좀 하나 학설을 더 만들 수 있는 게 절충설. 요걸 알아두시면 나중에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도 편해요. 민사소송법에 겁나게 학설이 많아요. 그러면 법적 안정성은 법 규정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법 규정이 없는데 이걸 왜 했어? 그렇죠? 제가 항상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제가 만약에 뭐 물건을 훔치면 만약에 징역 3년이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돈도 없어. 코로나 시국에 돈도 없는데 빵을 훔쳤어요. 절도죄예요. 그러면 징역 3년을 때려야 돼요? 아니면 집행유예로 해야 돼요? 힘들죠? 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법적 안정성으로 해야 될지. 3년이라고 그러면 법률에 대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집행유예 아니 3년이라고 하면 법적 안정성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이제 욕 먹겠죠. 얘 후레 자식 같은 놈아 뭐 그거 너는 부모님도 없냐 뭐 이러면서 욕을 먹을 거고. 정답은 없어요. 어떤 재판관들은 법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재판관들은 구체적 타당성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학설 같은 걸 할 때 보면 판례도 그렇고 법 규정이 되게 근거가 많으면 법적 안정성이고요. 실제로는 뭐 현재 상황이 어떻고 뭐 실제로 뭐 상표법상으로는 주로 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했으므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법 규정에 뭐 특별히 제한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타당성을 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학설을 만드시면 되게 쉬워요. 그 나중에 민사소송법에서도 판례가 많더라도 아니 학설이 많더라도 아 얘는 법적 안정성인 거다라고 기억을 법적 안정성 느낌이 나면 그거를 딱 찾으시면 되게 쉬워요. 법 규정을 자꾸 근거로 들고. 절충설이 제일 쉽죠. 이 두 개 섞어놓은 거. 그렇게 학설을 만들기에는 되게 쉬워요. 어떤 개념으로?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 또는 절충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가라 학설 만들 때 하시면 돼요. 가라 학설. 이런 일 없을 것 같죠. 가라 학설 만들 일 많아요. 나중에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걸 있다는 걸 아셔야지 양을 늘릴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뭐 내가 본 게 아무리 기본서 뭐 다른 학원에 있는 기본서도 보고 내가 여기 뭐 윤영근 밀리서 책도 봤는데 없어.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럼 기존의 걸로 짜깁기 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논문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런 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연히 뭐 제가 자료를 나눠드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거 뭐 나눠드렸다고 해서 또 그거 항상 잘 외우나? 한번 보고 말죠. 제일 쉬운 게 항상 이거예요. 가라 학설. 네. 이거는 그냥 약간 편법이에요. 우리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거니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쭉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페이지에 자, 사례 문제를 봤는데 갑자기 보통 명칭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보통 명칭과 관련된 상표법상 규정은 뭘까? 그럼 맨 처음에 떠오르는 거는 33조 1항 2호밖에 안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 말고도 이렇게 많아요. 자, 뭐 유사 판단 시 요구가 될 수 없죠. 식별력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90조 1항 2호도 보통 명칭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33조 2항과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명칭화라는 또 내용의 단문을 암겨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알겠어. 근데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냐 이거죠. 딱 보통 명칭을 보면 어떤 논점을 써야 될지. 그러니까 이거를 두 문자를 따라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보세요. 그 사례 문제를 딱 봤는데 보통 명칭이 나왔어. 그럼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통 명칭이니까 뭐 33조 1항 이런 것만 자꾸 생각했는데 복습을 하실 때 맞아, 보통 명칭 키워드 논점이 있었는데 이 중엔 요게 등록 요건이니까 하고 침해까지 생각하면 90조 1항 2호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게 쫙 넓어져요. 그러니까 상표법이라는 여러 가지 판례와 이론을 다 아우를 수 있게 자꾸 도와드리는 거예요. 보통 명칭. 이게 보이면. 뭐 그런 식이에요. 성질 표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막 기술적 표장 얘기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4페이지에 뭐 정말 중요한 게 15번. 성명, 상호, 법인명. 이런 거 나오면 어떤 것들이 논점이 될 수 있겠느냐. 등록 요건부터 해서 부경법. 여러 가지 논점이 다 총망라돼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혹시 뭐 누락됐거나 나는 이것도 생각하면 좋은데 그럼 써시면 돼요. 본인이 또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적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에 생각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대신 시험에 맞게 자꾸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논점을 찾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5페이지에 만약에 문제에 캐릭터가 보였다. 캐릭터가 어떻고 막 나와요. 그러면 어떤 논점이 있을지 막연하잖아요. 그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꼭 요것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뭐냐에 따라서는 다른 게 더 추가될 수는 있지만 아무런 뭐 조건 없이 캐릭터라는 게 나오면 문제될 수 있는 게 요게 최소한 7, 8가지가 딱 있어요. 보시면 알아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러니까 1차 기본 강의 때도 원래 잘 안 하는데 중국 강의나 그럴 때만 좀 몇 개 생각날 때 그냥 해드려요. 나머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뭐 새로운 걸 가져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키워드가 보이면 우리 상표법상 또는 어떤 판례, 심사기준, 주로 심사기준은 많이 없지만 이런 것들이 논점이 되는구나. 그걸 제가 심의를 위해서 하여튼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모아놨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막 그런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랬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따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복습하다가 이 키워드 논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보세요.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엄청. 사례 문제를 풀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활용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계속 저도 이제 뭐 시행착오도 겪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강의하면서 벌써 60여 가지가 됐어요. 이게 보면. 그래서 아마 이게 잘 정리만 하시면 진짜 엄청난 걸 발휘를 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어떤 책에도 없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도 좀 추가한 게 15페이지. 최근에 추가한 겁니다. 요즘에 또 의약품과 관련된 게 많이 나와요. 의약품이나 의약품의 명칭. 그래서 이건 또 너무 중요해서 제가 또 별도로 또 기본서나 또 여기 서브집에도 또 별도로 한 장짜리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고 제가 강의 때만 하던 거 99조 2항과 90조 1항 1호의 차이점은 뭐냐?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 앞에서도 나왔지만 상호와 관련된 거예요. 성명 상호. 근데 선사용권의 성명 상호와 90조 1항 1호의 성명 상호는 차이점이 뭘까요? 잘 모르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지 이게 무슨 어떤 침해 문제나 권리범용의 심판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알기 쉽게 또 해놨습니다. 제가 강의 때만 하던 거를 제가 또 일부러 넣어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아놓은 거니까 혹시 혼자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시겠거나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해놨느냐.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상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릴 거고요. 뭐 오프라인에서도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키워드 논점입니다. 그 다음에 챕터 2는 이제 경과규정. 경과규정은 뭐 잘 아시죠?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1차 시험에서는. 그렇다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나온 적이 한 2-3번은 있어요. 최근 가까이는 2016년도에 한 번 나왔고, 그전에는 뭐 예를 들면 선사용권에 관련돼서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그렇게 나와서
그 정도의 1차에서 나올 정도는 뭐 너무 중요한 거라서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2차에서는 제가 계속 그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온 적은 한 두세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과 규정이라는 게 어떤 개정법이 있으면 자, 요때는 구법을 적용하고 요때는 개정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해서 문제가 나온 거는 거의 뭐 한 번이고 두 번 정도 있었어요. 2차 때. 보통은 그냥 현행법을 그냥 적용하면 되는데 구법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알아서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거지 경과 규정이 크게 문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경과 규정이 있는 걸 안다라고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몇 번씩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냥 현행법 적용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최근이라든지 몇 년 전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 그거를 문제로 나면 그렇게 쓰라고 나온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요게 논란이 있었던 거고 옛날에 그런 경과 규정이 있는 내용이라서 이걸 써주면 좋겠구나. 그 느낌이 그런 게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거기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도 좀 한 번씩은 쭉 훑어보시고요. 우선 전면 개정됐죠. 상표법이. 그래서 1번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별로 그냥 확대됐다. 뭐 몇 년도에 어떻고 이런 것까지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3번 서비스표의 정의 삭제는 2016년 개정법입니다. 그렇죠? 그 서비스표는 현행법에서는 쓰시면 안 돼요. 서비스표라는 용어를 쓰시면. 서비스, 뭐 서비스업 이렇게 쓰는 거는 아직도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 정의규정 위반은 2001년도 7월 1일.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5번 사용이사 확인제도 처음 적용된 게 2012년도 3월 15일자 출원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좀 넘어가서 막 그렇게 중요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막 경과 규정을 제가 다 모아놨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제가 좀 표시해드리는 정도다. 왜 그런지도 이제 공부 좀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14번은 그냥 한번 볼게요. 우리가 33조 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거는 2001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20년도 더 된 얘기가 시험에 나올 것도 없고 그냥 알고는 있으면 되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한 줄 정도 써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5번 표시해 주시고요. 33조 2항에 대해서 판단 시점이라든지 식별력 인정에 대한 논점이 이제 개정이 되는데 이거는 일부러 쓰라는 게 아니라 33조 2항 논점이 나왔어.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 쓸 게 없어. 아는 것도 기억이 안 나. 판례도 내가 아는 판례 달달 외웠는데 해도 부족해. 그럼 이런 것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이제 결국 점수가 알려주는 거지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뭐 어떤 서브집을 뭐 그냥 하나 달달 외웠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잘 정리해서 그거를 뽑았어요. 요즘 경향이 좀 그래요. 실제 기출문제 보면 아까도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 34조 1항 4호 2007년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원래 공소장속에 대해서 2007년도 개정법에 따라 한정 입법이 됐다. 그래서 웬만하면 적용 안 한다. 예전에는 제가 2007년도가 동차 때인데 그 당시에는 판례가 2007년도 개정 전인 판례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주지 조명하면 34조 1항 4호를 적용을 했던 게 주로 판례였어요. 그러다 개정이 돼서 이제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내용을 항상 썼었어요. 근데 요즘은 굳이 그렇게 쓰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18번 표시해 두시고 판단 시점이 개정이 됐죠. 자, 원래 6호부터 10호, 13호, 14호도 원래 출원시였는데 자, 그런 애들이 몇 개만 빼고 다 등록여부 결정시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고요. 나머지도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 딱 좀 눈에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26번, 27번. 그 34조 1항 20호하고 21호가 이제 2014년도, 2016년도부터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적은데 24페이지 30번은 그냥 세무. 요게 이제 1차 시험에 나왔었어요. 구법 7조 1항 8호가 2016년도 개정법에서 그런데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7조 1항 8호가 뭐냐면 어떤 등록상표가 있어요.
근데 얘가 소멸을 했어. 소멸하면 1년 동안 다른 사람이 출원을 못해요. 왜냐면 거절이 돼. 그게 7조 1항 8호예요. 이렇게. 옛날에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2016년 9월 1일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요때 출원을 했으면 국법 7조 1항 8호를 적용할 거고, 요때 출원하면 적용을 안 하겠죠. 삭제됐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2016년도 개정법에서는 이걸 아예 없애려고 해서 2016년도 개정법에 예외가 있어요. 부칙에 보면. 아, 얘는 요때 출원했어도 이제 심사를 해서 등록을 요때 받을 거야? 그러면 이게 소멸된 상표랑 문제가 있어도 요때 국법 7조 1항 8호 적용하지 마. 안 해도 돼. 약간 경과 규정의 예외 같은 거죠.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1차 시험에. 경과 규정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1차. 좀 예외적인 거라서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은 세무. 요거는 이제 2013년도에 다 삭제돼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예전에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32번 표시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포괄명칭 인정 여부. 자, 요거는 아는 척을 하실 때 참 좋아요. 어떤 상품이 문제가 됐는데, 예를 들면 백화점업 대형 할인마트업이 나왔어. 상품으로. 그러면 현행법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럼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거는 2012년도부터 도입이 돼서 적법한 명칭으로 인정됐다.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한 줄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인터넷 포털 서비스는 2013년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주로. 경과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개정법입니다. 오늘 나누는 33번. 보존각하가 이번에 됐어요. 심판 청구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30일이었다가 이제 3개월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35번. 요거 출원 분할이 개정이 됐는데, 이건 절차라서 시험에 거의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이번에 개정됩니다. 2022년 4월 20일.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에 좀 나올 만한 게 이제 29페이지에 50번. 선사용권. 그 다음에 30페이지 51번 표시해 주시고,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전용 사용권의 등록 의무가 현행법은 무조건 적용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문제가 2015년, 18년인가 그래요.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전에 효력 발생 요건이었는데 2012년 3월 15일자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땐 등록이 되면 이제는 이제 예전에 효력 발생 요건이지만 이제는 제3자 대항 요건으로 됐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52번이 이번에 개정됩니다. 우리 통상사용권이 하나가 드디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질권 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 이전이 있으면 통상사용권을 설정해주는 좀 독특한 사용권이라서 요거는 사례 문제로 나오긴 좀 그렇고 단문형 문제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별건 없어요. 104조의 2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법정 통상사용권이 상표법은 딱 3개밖에 없거든요. 98조, 99조, 104조의 2. 그래서 그것만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무조건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3번부터 55번까지. 왜냐하면 우선 109조는 2014년도에 근거 규정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110조랑 111조는 2020년, 21년에 개정이 됐죠.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개정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왜 기출문제 보여드렸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데 손해배상이 나왔는데 그래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손해배상은 제가 항상 그랬어요. 특 A. 그동안 많이 안 나왔어.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결국에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56번이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결정기의 심판 청구기간 아까 확대됐다고 했죠?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58번. 우리 불상시도 심판은 이제 2016년 개정법 이후에 이제 누구든지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이해관계인이었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는 척 하실 때 좋죠. 불상시도 심판은 항상 잘 시험에 나오니까.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59번
60번 표시해주세요. 60번 내가 빼먹었네. 권리범위형 심판도 2016년도 개정법에 따라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지정상품 일부에 대해서도 권리범위형 심판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런 것들도 아는 척을. 그래서 최소한 제가 오늘 동그라미 표시해둔 거 정도는 어떨 때 쓰라고요? 경과 규정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국법상 어떻고. 이렇게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두 번인가. 이때 출원한 경우와 이때 출원한 경우로 나누어서 뭐 등록 가능성 검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완전 경과 규정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주로 어떤 것들은 뭐라고요? 아는 척 할 때. 이거는 아까도 뭐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2012년도에 개정이 돼서 들어왔다. 한두 줄 쓸 수도 있고. 그럴 때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르는 걸 쓰는 것보다 당연히 아는 거를 하면 다 알거든요. 그런 것들은 출제위원 정도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용을 반영을 해서 이론 정리를 좀 해놨구나. 근데 관련도 없는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되게 좋은 거죠. 이런 분들 히스토리도 알고 뭐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럴 때 경과 규정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고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